자, 19세기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소설의 발생이 있죠. 18세기 말에. 그래서 소설의 발생을 잠시 보고 이제 19세기로 넘어가겠어요. 자, 18세기에 보면은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산업혁명은 아직 뭐 대대적으로 시작됐지 않았지만 상업이 발전하고 뭐 이러던 시기가 18세기예요. 그래서 18세기에 그 이전에는 로맨스라고 그랬죠. 로맨스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 공주가 숲속에서 앉아 있는데 멋진 기사가 나타나서 탁 구해준다는 허망한 얘기가 로맨스라고 그랬죠. 나블은 뭐예요? 노벨러티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신선함, 새로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로맨스와는 다르다. 자, 그 세 번째 줄 위에 한번 보면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중산계급의 급격한 성장과 인쇄술의 보편화, 이제 인쇄술이 발전한 거예요. 이것은 독서계의 중심을 궁정에서, 이제 옛날에 글자 좀 읽고 돈 있고 왕들 궁정에서만 하던 것을 런던 상인 계급으로 변화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니까 세상의 중심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이는 어떤 형식으로든 그들의 수준이나 취향에 맞는 새로운 문학 형식이 탄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들은 허구가 아닌 그들이 살고 있는 실제의 세계를 원했고 또 시의 난해하고 고급스러운 문체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형식은 주제나 문체에 있어서 지금까지 문학과 전혀 다른 종류이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블 소설이다. 소설은 서사 문학에 속한다. 이는 인물과 그들이 겪어가는 이야기, 에피소드, 그리고 히어로, 주인공과 각 에피소드가 나아가는 방향, 즉 주제를 필요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파멜라, 사뮤엘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파멜라가 있기 전에 위의 요소들을 포함한 산문, 프로스 픽션, 산문들이 이미 있었고 바로 이들의 존재가 근대 소설의 탄생을 가능케 한 전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소설이 탁 생긴 게 아니고 전 단계가 이렇게 있었다. 이거 중요하죠. 소설의 가장 중요한 먼 조상으로 우리는 아소리안 로맨스를 들을 수 있다. 아도왕의 로맨스 같은 거죠. 산문체로 쓰여진 이 기사 문학은 위의 구분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귀족 문학이라는 점, 그리고 현실이 아닌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소설과는 머리가 멀다. 소설은 현실의 세계를 다루는 거죠. 그 시드니의 아카디아, 토마스 내시의 산문들, 존 버년의 알레고리, 아까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걸 아까 했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등이 소설의 보다 진화된 전신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근대 소설의 탄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장르는 이른바 피카레스크 나벌이다. 괴기소설이라고 하고 악당소설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더 보겠어요. 피카레스크 나벌, 악당소설은 중산계급 또는 하층민의 이야기를 현실을 무대로 하여 펼쳐가고 있으므로 로맨스에서 진일보하였으면 틀림이 없다. 근대 소설이 갖는 가장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인 플롯을 결여하고 있다는 단점으로 인해 근대 소설과는 구별이 된다. 플롯이 없다. 소위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선조는 아소리안 로맨스이고 주인공이 갖가지 에피소드를 겪으며 결말을 향해 가니 그 에피소드들 간 또는 에피소드들의 전체적인 주제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구성을 말한다. 드포의 몰 플란더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트래블스, 디킨지의 소설 또는 몇몇 19세기 미국 소설들이 근대 소설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플롯이 결여된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자, 어쨌든 19세기 말, 18세기 말 이때 막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전 단계가 피카레스크 나벌이고 그렇다. 로맨스는 그 이전이다. 자, 요거는 시험에 나중에 보겠죠. 요건 잘 알아둬야 된다. 이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드포다. 이 드포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죠. 60세가 다 되어서 영문학상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긴 로빈슨 크로우스. 로빈슨 크로우스도 이거 최초의 소설은 아니지만 아주 거의 최초의 소설에 가깝고, 로빈슨 크로우스는 그의 처녀작이라고 해도 좋다. 이는 난파디오 혼자 무인도에 표류한 사나이가 그곳에서 착실하게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인데 모든 것을 실제로 보고 온 듯이 치밀하게 그려서 박진감이 있다. 그의 소설은 악당의 일대기라고 하는 형식으로 된 이른바 악당 소설이 많고 그 사실적 수법 때문에 영국 최초의 근대적인 소설로 간주된다. 특징은 그의 소설의 특징 베리시밀리튜드에 매우 근접한 소설을 썼다. 베리시밀리튜드는 핍진성이라고 해요. 자세히 묘사하는 게 핍진성이에요. 주제에 있어서 종교적인 의의를 중시한다. 자, 어쨌든 이 나벌의 초창기에 다니엘 드포가 있다. 또 이때의 대표적인 작가가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이 있죠. 헨리 필딩의 조셉 앤드류스와 같은 작품도 굉장히 중요하다. 조셉 앤드류스. 이 시대의 또 대표적인 최초의 소설은 뭐예요? 최초의 소설은 파멜라죠. 이 영국의 최초의 소설은 파멜라다. 아까 했죠. 파멜라. 사무엘 리차드슨의 파멜라다. 또 이 탐 존스라, 조셉 앤드류스는 탐 존스를 또 썼는데 굉장히 두꺼운 작품이라고 그랬죠. 자, 이건 뭐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조나단 스위프트인데, 조나단 스위프트는 갈리버 여행기를 썼다. 갈리버 여행기. 이 사람을 보니까요, 이 이 조나단 스위프트는 어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때만 영국 아일랜드가 영국의 휘하에 있었으니까 구분이 되기는 됐죠.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래서 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아주 천재적인 문학 작품을 쓴 사람이죠. 조나단 스위프트. 이번에 갔더니 그의 무덤에 있는 성당을 가게 됐어요. 그 보니까 조나단 스위프트의 그 모습 이렇게 그려놓은 건지 이런 것들을 그의 무덤이 있는 그 성당 안에 갈리버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쓰여져 있는 그 로고, 이것을 이제 보고 왔는데 보여줄 수도 없고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여간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런 풍자적인 거를 썼는데, 갈리버 여행기 야후라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죠. 야후.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뒀으면 좋겠다. 풍자적인 시를 썼다. 소설도 썼다. 로렌스 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너무나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현대 소설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의식의 흐름을 알고서 썼다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트리스트럼 샌디 같은 소설은 여기 있죠. 트리스트럼 샌디 같은 소설은 어떤 페이지에는 새카맣게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처럼 새카맣게 한 페이지가 이렇게 칠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다. 로렌스 스턴, 이 사람도 기억을 해볼 만한 아주 괜찮은 작가였다. 의식의 흐름의 기법도 사용을 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 리차드슨, 이 사람이 최초의 소설가다. 영국에서 중요한 사람이죠. 사무엘 리차드슨. 파멜라,
이게 1740년에 나왔는데 이것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파멜라.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묘지파 시인과 고딕 소설이 나왔다는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작가죠. 토마스 그레이 이 사람이 엘러지 리튼 인 컨트리 처치야드 교회 마당에 쓰여진 슬픈 비가 이런 노래를 쓴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해서 18세기에서 19세기로 이런 거예요.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데 야 지금부터는 18세기 19세기야 이런 게 아니라 한 50년 7, 80년 사이에 3, 40년 사이에 서서히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 넘어가는 과정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중간쯤에 있는 자가 토마스 그레이고 고딕 나블이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이제 18세기 중간 이후에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를 맞이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묘지파 시인들을 얘기를 했고 19세기를 맞는데 19세기에 시도 갑자기 넘어온 것이 아니라 로버트 번즈와 같은 프리 로맨틱스 전 낭만주의자의 전조 앞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작가들이 여기에도 있다. 시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로버트 번즈예요. 로버트 번즈.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스코틀랜드에서는 번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느 동네 갔더니 번즈의 거리가 있어요. 번즈의 거리가 있고 지난 시간에 한번 강의한 거를 들어보면 뭐죠? 무슨 올드랭 사인 뭐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졸업식 때 사용됐던 노래 올드랭 사인도 로버트 번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스코틀랜드의 아주 토속적인 버네큘러 토속 언어 같은 것들이 여기에 많이 다뤘다. 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블레이크예요. 이 블레이크는 굉장히 중요한 시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시도 쓰고 그 시집을 냈는데 한 권에 굉장히 억대에 갈 정도의 시집이라고 그러죠. 몇 부 안 찍었는데 거기에 동판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동판으로 찍어서 시집을 낸 것이 윌리엄 블레이크와 같은 사람이다. 예언적인 시도 썼다. 자, 영국 낭만주의를 연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영국의 낭만주의를 연 작가다. 독창적인 작가 중에 한 명, 여기 있네요. 화가 동판 그림 작가고 상상가이기도 하다. 그 다음 18세기 그리고 18세기 말엽을 살면서 감정의 직접성과 박력 있는 표현을 통해서 시냇물처럼 맑고 투명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서정시를 썼고 후기에는 복잡하고 독창적인 신화체계를 통해서 참으로 해방된 인간의 모습과 참인간이 이루는 행복한 사회의 도래를 예언하는 시를 썼다. 굉장히 지난번에 내가 했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유의 시인이고 투사의 시인이었다. 그래 인간의 블레이크 타이거라는 유명한 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나는데 타이거 버닝 브라이트 하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를 꼭 같이 이렇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했고 이제는 이제 낭만주의로 넘어가죠. 그래서 한 15분 남았는데 낭만주의 얘기를 이어서 또 한번 쭉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얘기하면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지금 내가 한 얘기들이 여기에 쭉 다 있어요. 지금 이거를 다 찍어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사서 내가 나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낭만주의 어디로 갈까요? 91페이지로 갑니다.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구전주의가 사라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1830년대까지의 그 문학의 양식을 낭만주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낭만주의는 이제는 보편적인 이성, 질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상상력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연과 이런 것들을 소중히 해서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시인의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농부의 언어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도 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낭만주의라고 전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를 다시 한번 꼭 듣고 다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낭만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영국은 대혁명도 오지도 않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혁명에 참여한 사람이 윌리엄 워즈워드였는데 워즈워드와 코올리지가 1898년에 리리칼 발라드 서정 민요 시집을 내서 거기에서 정신적인 혁명적인 기원을 이뤘다. 그래서 이 서정 민요 시집에서는 이제 낯선 언어를 예를 들면 이성적이고 보편적이고 시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냥 토속적이고 보통 사람들의 언어가 시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여기 써 있죠. 자, 한번 조금 앞에 보면 로맨티시즘의 모태는 프랑스 대혁명인데 영국 역시 산업 자본주의와 자유방임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나날이 심해졌고 특히 여성과 아동들의 학대는 극에 달한지라 혁명에 대한 열망은 프랑스 못지않았다. 지금 자본주의가 신역사주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신자유주의, 역사가 아닌 신자유주의 같은 거는 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탈락하는 자는 빠지고 끝까지 해서 이기는 자가 모든 이익을 다 독식하는 거죠. 승자 독식의 세계죠. 피곤하죠. 이런 곳에 살려면.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는 뭐예요? 끝없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끝없이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해야 되고 끝까지 경쟁해야 되는 거죠. 자, 영국의 혁명도 오기 바랬는데 잘 안 왔다. 릴리칼 발라드는 정신적 혁명을 기획한다. 비록 물리적 혁명은 요원하지만 인간의 내면의 혁명은 가능하다는 전제로 서정 민요 시집은 18세기가 지향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해 의도적이고도 근본적인 반기를 들겠죠. 예전처럼은 안 된다. 또 리리칼 발라드의 제목이 그러하다. 18세기의 가장 낮은 설에 머물렀던 릴릭의 계급 상승과 어거스턴 에이지의 고전 문학 모방 의주의 풍토에 맞서서 토속 문화의 상징인 발라드 민요의 상징적 부활을 기획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18세기에 대항하는 시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이성에 의해서 어떤 노력의 시어를 갖고 끝까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와서 기쁨이 넘쳐 집에 와서 보고 오늘 그 꽃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감정이 막 즐거워지는 거. 이게 뭘까요? 여기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 강력한 감정의 spontaneous overflow. 자발적인 흘러넘침으로 시를 정의해요. 아주 유명한 정의죠, 이거.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오호.
여기까지는 다시 돌아가. 이게 뭐냐면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넘침.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어디에 가서 꽃을 보고 왔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막 기쁨에 넘쳐서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릴리칼 발라드에서 워즈워드가 얘기한 시의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래서 릴리칼 발라드가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줬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 쭉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을 여기 썼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여기도 쭉 그렇죠. 낭만주의 시학이 뭐하니 굉장히 중요해요. 로만티시즘은. 그래서 여기 필요 이상으로 내가 쭉 여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낭만 초자연의 신비성 이런 것들 여기도 쭉 써놨으니까 이거 지난번에 내가 여기 올려놨어요. 이 원고를 쭉 봐라. 워즈워드 이런 것들 빨간 걸로 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콜리지의 팬시와 이미지네이션, 콜리지의 공상과 상상력 이런 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미지네이션은 뭐고 저기는 뭐다. 바이러닉 히어로가 뭐다. 바이런이 이때의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셸리, 바이런, 키츠, 워즈워드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이러닉 히어로. 바이런이 유명한 시를 쓰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됐더라. 그래서 바이러닉 히어로라는 것은 차일드 헤럴드라는 시를 쓰고 나중에 보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자, 그런 것들도 보고 키츠에 대한 얘기도 capability, 키츠에 대한 네거티브 capability 이런 것도 보죠. 자, 그래서 19세기 얘기를 이렇게 미국의 독립전쟁, 뭐 프랑스 혁명 이렇게 쭉 다 얘기를 여기 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너무 많은 얘기를 이렇게 쭉 써놨는데 한번 19세기의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보겠어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이제 봤으니까 교재 몇 페이지로 보느냐면 91페이지 9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이탈릭체로 돼 있죠. 릴리칼 발론. 네 번째 in spite of this 이런 것 대신에 the publication of first edition of 릴리칼 발라드. 자, 릴리칼 발라드의 첫 판에 대한 출판은 came as a shock.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책을 발견했는데, 시인의 언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농부의 언어도 될 수 있다고 충격이었죠. 거기도 보면, the critics considered the language too simple. 비평가들은 그 언어가 너무나 간단하다라고 여겼고, the change to violent, 그 변화는 너무 격렬하다고 생각했어요. The important book, 가장 중요한 책, The Signal of the Beginning of Romantic Age, 낭만주의의 시작에 낭만주의가 시작하는 조짐, 시그널인 가장 중요한 이 책은 was joint work of William Wordsworth and Samuel Coleridge, Taylor Coleridge, 워즈워드와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의 합작품이다. 자, 그래서 호반의 시인으로서 뭐 이런 어떤 그 호숫가의 레이크 디스트릭트 호숫가에서 살면서 시를 썼기 때문에 호반의 시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 강의에다가 얘기했는데 지난 여름에 낭만주의 시인의 고향 그 워즈워드의 그 호숫가 랜드미어 그 동네 이름 랜드미어라는 그 동네에 가서 코올리지의 무덤도 보고 코올리지가 여동생 도로시와 함께 살던 집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 집은
닫혀 있고 수리공사를 한다고 써놨었던 것 같아서. 자, 그래서 91페이지 위에 10번째 줄 보면 Wordsworth was a poet of nature, 자연의 시인이었다. 그리고 had the special ability to throw a charm over ordinary things.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to throw, 던지는 매력을 over ordinary things. 보통의 것 위에 어떤 매력을 놓는 특별한 능력을 워즈워드는 갖고 있었고, Coleridge on the hand, 한편 콜리지는 could make a mysterious event acceptable to reader's mind. 자, 콜리지는 아주 신비스러운 이벤트, 사건을 그 독자의 마음 위에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줬다. 자, 그런데 neither of them, 그들의 어느 누구도 used old language of poetry much, 아주 시의 많은 시의 옛날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뭐 농부의 언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워즈워드 was so filled with love of nature. 자연을 사랑하는 것으로 워즈워드는 너무 딱 꽉 차 있어요. In later edition of Lyrical Ballad, he said that 뭐라고 했느냐면 the language of poetry, 시의 언어는 ought to be the same as the language of simple farm worker. 아주 간단한 단순한 농부의 언어 같이 똑같아야만 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He said that the language of poetry, 시의 언어는 ought to be the same as the language of simple farm worker. 단순한 농부의 언어와도 똑같아야만 한다. 자, 이런 얘기를 워즈워드가 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91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을 보면 콜리지의 poem The Rime of Ancient Mariner appeared in the first edition of the Lyrical Ballad. 콜리지의 시 노수부의 노래 The Rime of Ancient Mariner, 메리너는 선원이죠. 고대 선원의 시 노래, 이것은 이 작품은 appeared in the first edition of the Lyrical Ballad, 이 서정민이 시집 1판에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이 보면 old sailor가 describes some 이상한 some strange misfortune that happened to his ship. 그의 배에 발생한 이상한 어떤 불행을 한 노인네가 묘사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자, 이것도 굉장히 긴 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신비스러운 이런 시를 쓴 사람은 콜리지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 워즈워드예요. 워즈워드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워즈워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살펴봤으면 좋겠고, 어디에 보면 93페이지를 한번 여기에서 보면 리리컬 발라드에 있는 시들 중에 가운데 보면 93페이지 중간에 Lines written above 틴턴애비, 틴턴애비의 사원에 올라서서 쓰여진 시들 이런 게 또 있고, 1802년에 밑에 7번 런던이라는 시도 썼고, 93페이지 밑에서 중요한 네 번째 줄 The Daffodils, 수선화, 또 Solitary Reaper, 고독한 추수꾼, 루시, 이와 같은 시들이 있다. 굉장히 많은 시인데 수선화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하죠. 랜덤이어 이번에 가보니까 그 담벼락에 수선화의 시를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었죠. Daffodils.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면 바이런 얘기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밑에서 한 13번째쯤은 조지 고든 로드 바이런의 얘기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바이런 얘기 돈주왕 같은 거 지난번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바라고. 97페이지에는 퍼스 비쉬 셸리 제일 위에 있죠. 퍼스 비쉬 셸리 was a great poet of
good family, restless and rich. 셸리에 관한 얘기도 여기에 쭉 해놨다.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은 오즈멘디어스 97편의 가운데쯤 이태릭체에 있어요. 오즈멘디어스도 유명한 시고 투어 스카이락 종달사에게 이런 시도 있고 Ode to the West Wind 서풍부 97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이태릭체로 Ode to the West Wind 서풍부라는 유명한 시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키츠 얘기하면서 또 지나가 보겠어요.